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55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설문 1번과 3번, 4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쟁송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설문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 판단에 있어서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묻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 2번은 생략을 하고 설문 1번, 3번, 4번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설문 1번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고 설문 2번은 설문 1번에 있어서의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 수단 중에서도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심판 부분이 설문 3번, 그 다음에 설문 4번은 설문 1번에 있어서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 수단 전체 중에서도 정보공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설문 4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 1번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판서를 통해서 쭉 한번 따라와 보시면 그 중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1번에서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행정심판 부분은 설문 3번에 그다음 이 중에 행정소송 부분은 설문 4번에다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문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 X구에 위치한 사설학원에서 대학 입학 전문 상담사로 근무하는 갑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입학 지도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이게 바로 이제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을에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바로 이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이제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고, 각 학교별 성적 분포도를 포함하여 학교별 이제 성적 분포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지역에 있는 2010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원데이터에 관한 정보, 수능 시험 정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 을은 갑의 청구대로 응할 경우에, 즉 이 수능시험 정보를 학교별 성적 분포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수능시험 정보를 공개를 해버린다라면 학교의 서열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건 뭐예요? 그 다음 해부터 수학력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비공개 결정의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실체법 문제이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에서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갑의 권리구제와 관련돼서 다음에 질문에 대해 답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행정심판과 관련된 무효등 확인 심판, 행정소송과 관련된 무효등 확인 소송 부분은 논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선 왜 무효등 확인 심판하고 왜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위법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효 사유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모르셔도 되는 부분인데 정보공개법 구조1항 단서에 보면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비공개 대상 정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비공개 대상 정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가 않아요. 명백하지가 않아서 만약에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 사유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그다지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근거 외에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공개 결정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죠? 비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게 되면 이 비공개 결정은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나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등 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재처분 의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죠? 근데 그 재처분 의무 규정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나요?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의무행 심판에만 적용됩니다. 그 의무행 심판 중에서도 형성재결 말고요, 처분재결 말고 이행재결로서 처분 명령재결 부분에 대해서만, 즉 이행명령재결 부분에 대해서만 그 재처분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나 거부처분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한 재처분 의무 규정이 없어요.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입니다. 취소 심판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를 인정을 해요. 판례처럼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를 인정을 하게 된다면 거부처분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도 재처분 의무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똑같겠죠. 그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수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서 엄연히 명시적으로 뭐라고 했다? 이행 명령 재결, 의무행 심판에만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나 거부처분 무효 등 확인 심판에 있어서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판례는 어떻게 본다고요? 재처분 의무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이 비공개 결정이 거부처분의 문제라고 했죠. 거부처분 무효 등 확인 심판이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그렇죠? 재처분 의무 인정되니까. 그런데 다수설에 따르게 되면 거부처분 무효 등 확인 심판은 비공개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대한 논의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왜? 취소 심판에 대한 논의만 해도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재처분 의무가 적용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만 도출해도 거부처분 무효 등 확인 심판에 재처분 의무가 적용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은 같은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 심판 논의만 해도 거부처분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대한 문제까지 다 커버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대한 논의는 빼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무효 등 확인 심판 옆에다가 학설. 학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화살표. 1번 학설 오른쪽으로 화살표 치시고 실효적 X입니다. 실효적 X예요. 그 다음 2번 판례 이렇게 쓰시고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 거부처분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오른쪽 화살표 실효적 동그라미예요. 그렇죠? 여기서 실효적이다,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논점 아시죠? 거부처분과 집행정지라는 논점 아세요? 그렇죠? 거부처분과 집행정지라는 논점 아시죠? 집행정지 결정이 있게 되면 거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긴 합니다. 소급해서. 하지만 여러분 행정소송법 23조 6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있는 일반적 기속력 규정은 준용하지만 30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는 23조 6항에서 집행정지 규정에서 준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집행정지에서는 뭐가 인정이 안 돼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항상 뭐라고 하나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게 되면 실익이 없다. 그렇죠? 집행정지 신청할 실익이 없다. 해서 신청이 이 큰결로 각하시키지 않습니까?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30조 2항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만한 실익이 있습니까? 실익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의의 큰결로 각하 판결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할 때나 아니면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때 만약 실익이 없어지게 되면 신청의 큰결로, 협의소의 큰결로 각하 결정, 각하 판결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처분만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소극적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신청했던 그 수익적 처분은 내가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재판은 이런 식의 집행정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을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행정심판에다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등황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집행정지에서는 신청의 이익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취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협의의 수익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협의의 청구 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협의의 청구 이익이 없어서 이것도 각하 재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면 거부처분을 다투는데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면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협의의 청구 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협의의 청구 이익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 대한 문제로 충분히 논의되고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무효등황 심판에 대한 동일 논의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탕에 깔리기를 비공개 결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0%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교과서, 여러분 행정법 교과서, 예, 이만큼 두껍죠, 그쵸? 예, 만약에 지금 이게 1500페이지 정도 돼요, 그쵸? 보통 교과서들이. 근데 15,000페이지짜리 교과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파트에서 무효등록확인 심판이나 무효등록확인 소송 논의는 포함 안 될 겁니다. 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는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어요. 무효등 확인 심판 부분에서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때 다수에 따르게 되면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무효등 확인 소송은 왜 기출문제에서 제외시키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시작하자마자 혼자 열내고 있어서 지금 놀라셨을 거예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가 논점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2012년도 행정쟁송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예, 논점은 굉장히 많고 출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 호흡으로 쭉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 쪽은 어떤 문제가 걸릴까요? 무효등 확인 심판은 방금 전에 뭐가 걸렸어요? 재처분 의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지금 떠오르십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 쪽에서 뭐가 걸릴지?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부처분이에요. 거부처분의 취소를 제기해요. 소송입니다, 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제기해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는 재처분 의무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렇죠? 왜 안 생겨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재처분 의무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어요. 또한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서는 그 30조 2항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 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재처분 의무 인정돼요. 비공개 결정이 거부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해서 무효 확인 판결 나오면 재처분 의무 인정돼요. 그러면 재처분 의무 때문에 제외한 건 아니겠죠? 그럼 뭐 때문에 제외했겠어요? 재처분 의무 그 다음 상황 생각해 보세요. 다음 상황에 뭐 있어요? 간접강제죠. 예.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그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불이행하게 되면 행정소송법 제34조에 간접강제 규정이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법 38조 1항의 무효등 확인 소송의 준용 규정에서 38조 1항이 34조를 준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학설은 이거는 입법 불비의 상황인 것이다 라고 해서 간접강제를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도 인정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판례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돼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면 뭐합니까?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되면 행정청이 뭐하러 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겠습니까? 그렇죠? 불이행해버리겠죠. 불이행하면 방법이 없어요. 강제할 방법이. 옆에 써놓으세요. 무효등 확인 심판은 재처분 의무라고 써놓으세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 간접강제라고 써놓으세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 학설에 따르게 되면 실효적이 X예요.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실효적이 동그라미가 됐죠. 무효등 확인 소송은 학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설에 따르게 되면 실효적이 동그라미예요. 거꾸로. 실효적이 동그라미고 판례에 따르게 되면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효적이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까지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간접강제가 무효등 확인 소송에까지 그냥 간접강제 논점이 여기 나와요. 설문 4번에. 근데 간접강제 문제를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돼서 지금 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간접강제 문제를 무효등 확인 소송과 관련지어서 거기까지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을 간접강제 문제와 연결시켜서 지금 제외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 방법, 비공개 결정을 다투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무효 쪽은 이제 머릿속에 지우겠습니다. 해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설문 1번 들어갈게요.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 뭘 다투는 거죠, 지금? 비공개 결정을 다투는 거예요. 비공개 결정 거부처분이에요.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쟁송법만 논의할 거니까. 쟁송법상 권리구제 방법 우선 이걸 쫙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3번, 4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 알겠죠? 따라와 보세요. 우선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 방법 논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처분 논의가 들어가야겠죠? 법적 성질 우선 깔립니다. 시작. 정보공개 결정이에요. 왜 여기서부터 하냐고요? 비공개 결정 아니냐고요? 맞죠? 비공개 결정 문제죠.
맞는데 비공개 결정은 거부란 말이에요. 거부니까 거부행위의 처분성 논의를 하려면 뭐가 나와요? 처분에 대한 거부 문제가 나오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친구가 누가 되겠습니까? 정보공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공개 결정부터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정보공개 결정 들어갈게요. 정보공개 결정. 여러분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한다라고 해서 그게 가만히 있어도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하나요?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지만 그 정보공개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서 정보공개 결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정보공개법 11조에 근거해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정보공개 결정을 통해서 뭐가 실현돼요? 정보공개 청구권이 실현돼요.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게 되면 헌법 21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의 권리다. 구체적 권리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 21조에 뭐 있나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렇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표현을 자유롭게 하려면,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떤 자유가 우선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의사 형성의 자유가 베이스에 깔려야 되죠. 그래요. 의사 형성을 자유롭게 우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사 형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알 권리죠. 그래서 헌법 21조로부터 알 권리가 노출이 돼요. 의사 형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알 권리가 노출이 됩니다. 이 알 권리의 내용은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두 가지로 포함이 돼요. 소극적 권리는 바로 뭐냐면 정보원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방해배제 청구권이라는 게 포함이 되고요. 그것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돼요? 적극적으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까지 같이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어디 안에? 알 권리 안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도 함께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그래서 이 21조를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것이 바로 정보공개 청구권이에요. 그럼 보세요. 정보공개 결정에 의해서 직접적 구체적 이익, 즉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처분 맞죠? 처분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이거 기속행위예요, 재량이에요? 법적 성질을 검토할 땐 기속재량까지 가는 거죠? 그럼 가보세요. 얘가 지금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한 정보가 있어요. 그걸 무슨 정보라고요? 공개 청구 대상 정보라고요. 공개를 청구한 그 대상이 되는 정보예요.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이거예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어디냐면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 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면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공개법 3조나 정보공개법 9조 1항 본문에 보시게 되면 원칙적 정보공개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기속 의무가 인정된다고요. 공공기관은 공개를 해줘야 될 기속 의무가 인정돼요. 그러면 정보공개 결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속행위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것이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 있어서는 재량행위가 될 수 있어요. 왜? 9조 1항 단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량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뭘 봤냐? 정보공개 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비공개 결정 이거죠? 여기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비공개 결정이란 건 뭘 한 거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거부한 게 바로 비공개 결정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거부행위죠. 그럼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야지 법적 성질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판례에 따르게 되면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해? 처분에 대한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권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때 처분에 대한 거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보공개 결정은 처분이다. 이 정보공개 결정이 처분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처분에 대한 거부 맞나요? 그렇죠. 정보공개 결정이 처분이니까 이것은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아요. 이건 통과매요. 그 다음에 신청권 인정되느냐? 신청권 필요합니까?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신청권 대상적 격설의 입장을 취하죠. 그러면 신청권이 필요해요.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보시게 되면요. 정보공개 청구의 청구, 신청, 신고, 청구, 출원, 이와 같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되죠. 그래서 여기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몇 개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래 되면 이제 이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돼서 거부 처분이 돼버리죠. 뭐가 처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지금? 비공개 결정이 처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비공개 결정은 처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비공개 결정은 재량행위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걸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원처분이 말이에요. 원처분이 기속행위면 거부처분도 기속행위고 원처분이 재량행위면 거부처분도 재량행위입니다. 이게 원처분이고 이게 거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대한 문제는 얘가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지금 그 공개 청구한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이렇게 달라져요. 좋아요. 이제 끝났어요.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는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 방법을 물었으니까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그냥 권리구제 방법 다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비공개 결정에 의해서 권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권리구제 방법 뭐가 있냐 이렇게 묻고 들어오면은 사실 이제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 이 비공개 결정을 다투는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 결정을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내 정보야. 이런 경우에 어떤 거예요? 제3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문제가 두 번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정보공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정보공개 문제가 첫 번째 출제되면 무조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이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요. 제3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문제는 이게 한번 출제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다면 이거니까 이걸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권리구제 방법을 논의하는 그 각이 달라요. 두 가지에 따라서 그 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2012년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보공개 쪽 준비하실 때. 그럼 잘 보세요. 이때는 이렇게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정보공개법상의 권리구제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구제 방법과 이렇게 두 가지로 가게 됩니다. 두 가지로. 우선 이제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 방법 요것이 이제 핵심이 돼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정보공개법 잘 따라해 보세요. 18, 19, 20 욕하는 게 아니에요. 18, 19, 20 또 욕했어요. 그죠? 18, 19, 20에 뭐 있어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1, 2, 3 알겠죠? 여기에는 이의신청, 이 행정심판을 뭐라고 부르냐? 정보공개 심판. 여기에는 이 행정소송을 뭐라고 부르냐? 정보공개 소송이라고 불러요. 이거 세 개만 잘 해주시면 우선 기본 득점 끝나요. 기본 득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게 되면 그 밖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여기 걸리지 않는 친구들 비공개 결정 다투고 있어요. 정보공개 결정이 지금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한테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입니까? 거부처분이잖아요. 여러분 거부처분 취소송 이런 거 논의할 때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의무행소송. 그렇죠? 의무행소송 들어오셔야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행정심판 들어오고 여기서 지금 행정소송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거가 뭔데요, 이게? 본체쟁송이죠, 본체쟁송. 본체쟁송 들어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논의해야 돼요? 보전쟁송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집행정지 가처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행정쟁송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포함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 이걸 왜 포함시키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보시게 되면 당사소송 규정이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는 학설에 달았을 때 당사소송이 되죠. 당사소송이 되기 때문에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 수단 안에 국가배상 청구를 포함시켜 논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 빼놨습니다. 답안에서. 넣으셔도 돼요. 대신 넣으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당사소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거 3개하고 이쪽에 있는 거 4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여기 이의신청부터 보도록 합니다. 정보공개법 18조 1항에 보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의신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의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분행정청한테 하는 그 이의신청이에요. 근데 18조 1항에 보시게 되면 30일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너 왜 비공개 결정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줘. 이렇게 하는 게 이의신청이죠? 예. 이건 사법 절차가 아니에요. 그쵸? 예,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의신청 얘기가. 아시겠죠? 그럼 뭐야? 이의신청은요? 간단히 그냥 언급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빼도 돼요? 예, 빼버리세요, 그러면. 왜 빼버려요? 행정쟁송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쟁송은 사법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여러분들 안 쓰셔도 감점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19, 20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18, 19, 22 순서대로 가려고 예, 저는 포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정심판 들어가요. 행정심판은 어디 있다? 19조에 있다. 예, 19조에 있는데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행정심판, 정보공개심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 정보공개법 19조 2항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 전치 절차입니다.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해도 돼요? 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그쵸? 예, 바로 정보공개 심판 들어가도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밑에 설문 3번에서 말이에요. 설문 3번에서 결국 이 논의 안에 설문 3번 다 포함되는 거니까 설문 3번 보세요. 만약 갑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행정심판법은 열심히 공부하셨죠? 행정심판법 제6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지금 예, 행정청이 누구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만약에 처분행정청이면요. 그때 행정심판위원회는 누가 된다고 돼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고 돼 있죠? 그래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고 어떠한 재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대요. 예, 그럼 재결의 형식 얘기해 줘야겠죠? 예. 재결의 형식 얘기하면 뭐 얘기하면 돼요, 우선? 행정심판 청구하는데 청구 요건 흠결했으면 각하 재결이라는 거 있고 예? 이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공개 결정이 만약에 위협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면 기각 재결이라는 거 있고 요거 얘기 하시면 돼요. 그냥 뭐 하셔야 돼요? 핵심은 인용 재결이에요. 항상 핵심은 인용 재결이에요. 그래서 인용 재결의 형식들을 막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심판의 유형에 따라 기술하래요. 유형은 또 뭐야? 유형은 앞에서 우리가 무효등왕의 심판을 제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소심판. 취소심판인데 무슨 취소심판이야? 비공개 결정이니까 거부처분 취소심판. 이거 한 개 때리고. 그 다음에 예, 여러분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보시게 되면 의무행심판 규정이 있어요. 의무행심판 규정에서 의무행심판의 대상은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부작위하고 거부. 거부 포함됐죠? 예, 그 의무행심판 얘기. 이게 바로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예, 행정심판의 유형이에요. 이거 유형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예 재결의 형식 얘기하라는데 재결 형식은 각하나 기각은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빠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 재결 들어올 때 취소 심판 쪽에는 인용 재결의 종류 몇 개 있습니까? 형성 재결로서의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행 재결로서의 변경 명령 재결 요게 하나 있고 요거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그거들에 따른 특징들 좀 던져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무행 심판에 있어서의 예, 인용 재결하게 되면 그걸 우리 뭐라 부릅니까? 의무행 재결이라고 부르죠. 의무행 재결 쪽에 있어서 재결의 형식 얘기하는데 요래 들어가시게 되면 뭐 하냐면 따라오세요. 아, 따라오셨어요? 이거예요. 뭐 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와 보면은 이 논의 아시죠? 1단계에서 예, 형성재결과 이행재결로서 의무이행심판이니까 처분 명령재결, 처분재결 중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1단계 논의 때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원칙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특히나 여기죠? 재량이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 처분재결을 해야 되냐 일정 처분재결을 해야 되냐 이 2단계 논의 이거는 의무이행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보공개 심판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의무행 심판에 있어서 인용재결의 형식을 우선 이렇게 일반론을 쭉 깔아요. 일반론을 쭉 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따라오세요. 이렇게 되면 얘들에 있어서 정보공개 심판에 있어서의 의무행 심판, 이때 있어서의 정보공개 재결이라는 형성재결, 정보공개 명령재결이라는 이행재결에 있어서의 특징들을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설문 3번에 대한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권리구제가 안 되는 한계가 좀 이따 발생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는 권리구제가 안 되는 한계가 여기서 발생할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 인용재결, 얘도, 한계가 바로 발생할 거예요. 얘도 이쪽을 따라오면 한계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보공개 문제에서는요, 정보공개 심판 가지고는요, 비공개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19조에서는 행정심판 청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기출하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답답한 소리들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정보공개법 19조는 무력화됐다고요. 공공기관이 공개 안 하려고 작정하면 공개 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9조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한번 조명해봐라. 이게 바로 설문 3번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정보공개소송, 행정소송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뭐 다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정보공개소송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제 정보공개소송에서 지금 여기서 걸리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개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간접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의 상황인데 이 간접강제가 행정소송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는 그런 흐름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정보공개 심판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심판 들어옵니다. 몇 조였습니까? 얘는 18조, 얘는 19조. 19조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정심판의 유형을 생각해 보니까 무이동하게 심판 제꼈고,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의무행 심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선 인용재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네, 3개가 있어요. 얘들 2개는 뭐죠? 형성재결이에요. 이거 뭐냐고요? 변경재결? 이건 바로 뭐냐면 정보공개법 14조에 보시게 되면 부분공개제도라는 게 있어요. 부분공개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공공기관 교육부 장관이 다 공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다 공개 안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것만큼은 공개 안 하는 게 맞지만 이건 공개하는 게 맞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경재결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변경재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는 이 변경재결, 여기가 뭐야? 부분공개 문제입니다. 부분공개. 이 변경을 이제 이행재결로 넘기게 되면 변경명령재결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취소재결이 나왔어요. 네가 비공개 결정했니? 거부처분 취소재결. 거부처분 취소시켜버렸어요. 거부처분 없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거부처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그냥 되돌아갈 뿐이죠. 정보공개 청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엄연히 행정심판 청구에서 이겼어요. 권리구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재처분 의무 인정되냐 안 되냐 그 얘기 하셔야겠죠. 변경재결 어때요? 야 이것만큼은 공개해야 되는 거야. 너 여기서 이거 비공개한 건 잘했어. 이건 공개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변경재결 했는데 이거 끝내 또 공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내 공개한다 안 한다가 뭐예요? 재처분을 한다 안 한다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핵심이 뭐가 걸리냐면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게 걸립니다. 일로 넘어오세요.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문제는 왜 발생한다고요? 행정소송법은 기속력, 인용 판결에 따른 기속력 규정이 행정소송법 30조에 있어요. 그죠? 30조 1항에 뭐 있어요?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 있어요. 30조 2항에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 판결 시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어요. 33항에 뭐 있습니까?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 판결 시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어요. 행정심판법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심판법 몇 조에 있습니까? 49조에 있어요. 49조 1항에 뭐 있어요?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 있어요. 49조 2항에 뭐가 있어요? 거기 거부처분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직 어디에만 인정돼요? 의무행 심판에만 인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49조 3항에는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 재결 시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무이동강의 심판 신경 쓰지 마세요. 버렸으니까 아까. 거부처분 취소 재결 또는 변경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규정이 없어요. 어디에요?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나 변경 재결에 대해서도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긍정설이 있어요. 판례 입장이에요. 얘들은 왜 그럴까요? 행정심판법에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는 기속력의 일종이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는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 있다. 그 기속력 안에 재처분 의무가 들어있다. 들어있으니까 그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재처분 의무를 인정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긍정설이에요. 이에 따르게 되면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재처분 의무 있으면 실효적이라니까요. 그렇죠? 부정설. 이게 다수설이죠. 우리가 뭐 행정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가처분에 대한 특칙이야. 가처분 인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법에 보기에는 부작위협판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무행소송에 대한 특칙이야. 인정할 수 없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의무이행심판의 의무행 재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재처분 의무 규정은 바로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있어서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특칙 규정이다. 배제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얘가 나소리야 말. 왜?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는 오직 의무행심판 그 중에서도 형성재결 빼고 명령재결, 이행 명령재결에 대해서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나 변경 재결에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어디 범위 안에서 이거 두 개. 얘는 이거 두 개의 범위 내에서는요. 비공개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설문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재결을 할 수 있는지도 다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빠뜨릴 수는 없네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변경 명령 재결을 해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 명령 재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변경을 해야 될 의무가 행정청한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인정돼요. 명령에 따를 의무는 인정돼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일반적 기속력 규정에 근거해서 인정돼요. 좋아요.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청은 변경 의무 인정돼요. 변경 의무 인정된다는 건 뭐예요? 이런 상황이죠. 이거는 공개를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공개하라고 변경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행정청 뭐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보 공개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변경 의무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변경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행하면 얘가 이걸 불이행을 하게 되면 불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재처분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강제 방법이 있어야 되죠. 49조에는 기속력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강제 방법이 행정심판법 어디에 있습니까? 50조 1항에 있단 말이에요. 50조 1항에. 근데 이 50조 1항도 마찬가지로 의무행 심판에 대한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 대한 강제 방법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 방법이 없어요. 직접 강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론 내세요. 여기에 있어서도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실효적이지 못해요. 여기서 뭐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 둘 범위 안에서 얘가 실효적이지 못하고 얘는 어때요? 강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경 의무까지 인정되는데 강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도 얘의 범위 내에서 얘가 실효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설문 3번에서 권리구제의 한계를 논하라고 했습니다. 한계. 우선 두 가지의 행정심판 유형 중에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 쪽은 한계가 확실하죠. 그래요. 그럼 버려요.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행 심판 넘어와 보도록 합니다. 의무행 심판. 이제 의무행 심판에 있어서 인용 재결의 형식도 논의하라고 했으니까 재결의 형식 논의하러 가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건 뭐 기본이니까 이건 깔아주시면 돼요, 그냥. 의무행 재결의 형식 이렇게 와보시면은, 예, 의무행 심판도 여러분들 형성 재결과 이행 재결 이게 구분되는 쪽은 어딘가요? 취소 심판하고 의무행 심판이에요. 왜요? 무효등확인 심판에도 이행 재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예, 무효라고 명령을 해요, 어떻게?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심판에는 형성 재결, 이행 재결, 그야 의무행 심판에는 형성 재결, 이행 재결 이렇게 있어요, 두 개에서. 여기서 이제 형성 재결은 무슨 재결입니까? 처분 재결이에요,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행 재결은 뭐예요? 처분행정청한테 그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재결이 바로 이행 재결이에요. 그럼 여기서 1단계 논의는 뭐냐면 엄연히 말해요. 인용 재결, 예, 인용 재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용 재결이 어디 나와 있나요? 예. 법전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행정심판법 보시게 되면요. 행정심판법, 예, 제 43조에 보시면 43조 1항에선 각하재결, 2항에선 기각재결, 그리고 3항, 4항, 5항은 인용재결이에요. 3항은 취소심판이에요. 4항은 무효등확인 심판이에요. 5항은 의무행심판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 있어요? 행정심판법 43조 5항이에요. 5항에 보게 되면은 예, 형성재결을 해도 이행재결을 해도 뭘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또는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량행위설, 처분재결 원칙설, 처분명령재결 원칙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량행위설 이거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형성재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행재결을 할 것이냐 즉 처분재결을 할 것이냐 처분명령재결을 할 것이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재량행위설이에요. 처분재결 원칙설은 형성재결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처분명령재결 원칙설은요. 이거는 이행재결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느 게 통설이에요? 이게 통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얘가 뭐 거부 처분을 했다 또는 뭐 침묵적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아무리 위협하다고 할지라도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봤을 때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했어요. 근데 예, 도로관리청이 거부 처분했어요. 싫어. 거부 처분했는데 거기다 행정심판 청구했어요. 근데 거부 처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청구의 이유가 있다라고 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예, 의무행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로조명 허가를 해버릴 수가 있고 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냥 도로조명 허가라는 재결을 바로 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도로조명 허가에는 반드시 기한이라는 부관이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도로를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사인해서 줘버리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행정청의 그 처분 권한을 존중하고 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고요? 행정심판법 50조 1항에 뭐 있습니까? 직접 처분 재결 규정이 있죠. 직접 처분 재결. 여기서 이거 명령을 한 다음에 여기 와보세요. 예,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행 명령 재결이 있다고 했죠. 49조 2항에. 그쵸? 이행 명령 재결이 바로 뭐예요? 이거 이행 재결이잖아요. 그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이거를 불이행했을 때 50조 1항에서 직접 처분 재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처분 재결도 형성 재결이고 여기에는 이거 처분 재결도 형성 재결이에요. 거기 이제 직접이라는 표현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라고요. 그 직접 처분 재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령 재결 한번 타고 들어간 다음에 형성 재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직접 처분 재결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50조 1항에 형성 재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 재결이 있고 49조 2항에 재처분 의무 적용되고 그 다음에 50조 1항에 형성 재결 넘어간다. 라는 것은 형성 재결보다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행 재결이 먼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넘어가시게 되면 2단계에서 예, 특정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일정 처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선
예, 이게 원칙이고 이걸로 어떻게 안 되면 이걸 한다 그랬는데 이쪽에서도 일정 처분, 특정 처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는 안 생겨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예,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하는 재결을 하는데 그때 일정 처분이란 걸 할 수는 없어요. A라는 처분이라면 그냥 그 특정 처분을 해주는 재결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일정 처분이라는 것은요, 예, 여기서 이 일정 처분 명령 재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분행정청한테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해. 이게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이에요. 다시 처분해. 그러니까 무슨 처분을 하라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일정 처분, 무슨 처분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일정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형성 재결하면서 내 무슨 처분인지 모르는 재결을 해준다. 야, 이렇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특정 처분 재결밖에 없어요. 여기는 문제 안 생겨요. 그 다음에 기속행위 쪽 보세요. 명령 재결, 이행 재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속행위 쪽에서는요. 요건이 충족됐으면 예, 당연히 특정 처분 명령 재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특별히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량행위인 경우에 있어서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할까?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학설 대립이 있긴 한데 명백설이라는 게 있어요. 명백설. 예, 명백설에 따르게는 뭐냐면 특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주 명백하면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라. 이거 1단계, 2단계 논의를 어디? 의무행 심판 쪽에서 재결의 형식과 관련해서 우선 깔아야 돼요. 우선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심판에 있어서의 의무행 심판 문제, 거기서의 재결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정보공개 재결, 이게 뭐예요? 처분 재결, 형성 재결, 정보공개 명령 재결, 이게 뭐예요? 처분 명령 재결, 예, 이행 명령 재결이에요. 정보공개 재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행정청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 재결을 해요.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야 정보공개 해줄게. 정보공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지가 정보공개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열람을 시켜주든 아니면 복사를 해서 보여주든 그렇죠? 아니면 전자문서로 메일을 쏴주든 정보공개 실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공개 실시를 못하는 정보공개 결정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정보공개 재결을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어떻게 정보공개 재결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정보를 안 갖고 있어요. 그 정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실시를 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보공개 심판의 특수성이에요. 정보공개 심판의 특수성 뭐냐? 정보공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직접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행 심판을 청구한다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재결이라는 형성 재결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한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 재결의 범위 내에서 의무행 심판은 또 무력화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명령 재결이라는 이행 재결의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 야 정보공개 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인정됩니까? 인정되죠. 이거랑 비교하세요. 얘는 뭐예요? 얘는 취소심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조 2항에 있는 재처분의 의무는 어디서만 의무행 심판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도 명령이고 여기도 명령이지만 여기 명령은 의무행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반적 기속력 규정 행정심판법 49조 1항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경 의무가 인정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의무행 심판이 맞아요, 지금. 그죠? 의무행 심판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행명령 재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이행명령 재결이에요. 이 이행명령 재결의 범위 내에서 49조 2항에 재처분 의무가 적용돼. 그래서 어떻게 돼? 정보공개 의무가 인정이 돼요. 근데, 얘가 여기서 변경 의무를 인정시킨 법적 근거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시킨 법적 근거는 달라.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변경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정보공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대체가 없기는 매한 가지라고요. 50조 1항 얘는 뭐냐면 이거는 50조 1항에 있는 이 직접 강제 방법은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의무행 심판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강제 방법이 없었고 얘는요.
여기서 강제 방법이 있냐 없냐 하고 들어왔는데 강제 방법이 있냐 없냐 하고 들어왔는데 분명히 50조 1항에 있는 이 강제 방법이 의무행 심판 예건 맞아요. 예건 맞는데 여기는 정보공개 파트예요. 정보공개 파트. 정보공개 파트에서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정보공개 해라고 명령을 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여기서 직접 강제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직접 정보공개 재결, 보세요. 정보공개 재결이죠? 직접 정보공개 재결. 똑같은 정보공개 재결이에요. 이것도 형성 재결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정보공개 재결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기에는 이 50조 1항 이게 뭐예요?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의 강제 방법이죠. 행정소송법에서는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의 강제 방법이 뭐가 있나요? 34조에 있는 간접강제가 있죠. 간접강제하고 34조, 행정소송법 34조에 있는 간접강제하고 행정심판법 50조 1항에 있는 이 직접강제하고 어느 게 더 실효적이에요? 재처분 의무 불이행할 때 어느 게 더 실효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느 게 더 실효적이에요? 당연히 직접강제가 더 실효적이죠. 그렇죠? 행정소송법에서 직접강제 규정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뭔데요? 권력분리 원칙 때문이라고요. 근데 행정심판법에서 직접강제를 둘 수 있는 이유는 뭔데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권력분리 원칙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심지어 직접강제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거 더 좋은 거라고 간접강제보다. 근데 정보공개 파트로 들어오니까 직접강제가 더 무력화돼요. 더 무력화돼. 왜? 자기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손 놓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간접강제 방법이 낫지. 안 그래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마치 여기서 행정소송법 34조에 있는 간접강제처럼 행정심판위원회가 차라리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심리적 압박이라도 줄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한다고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정보공개 쪽에선 그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말씀을 해줘야 되냐면 그래 행정심판법에서 직접강제라는 방법을 두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더라도 그 행정심판을 정보공개 파트에 적용시킬 때는 즉 정보공개법에는 간접강제 방법을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바로 설문 3번에 있어서 행정심판의 한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게 바로 정보공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정보공개 심판 이거 90일 적용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30일은 정보공개법 18조 1항에 30일이라고 써있으니까 30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90일은 정보공개법 19조 1항에 90일이라고 안 써있어요. 안 써있고 정보공개법에는 이 정보공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기간 즉 특별청구기간 규정이 없어요. 보통 개별법에서 특별청구기한 규정을 두게 되면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있는 일반 청구기한이나 일반 제소기한보다 더 짧아져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법 적용시킬 수밖에 없죠. 행정심판법 27조에는 청구기한 규정이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90일에 180일, 거의 90일 이렇게 적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 19, 20에 20조 정보공개 소송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정보공개 심판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거 돼요? 이의 신청도 정보공개 심판, 행정심판도 없이 그냥 바로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우선 임의예요. 임의고 임의라는 거는 거쳐도 안 거쳐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필요적이에요? 아니요. 임의적 전치주의 절차예요. 왜? 행정소송법 18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른 법률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다른 법률이 지금 무슨 법률이에요?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본문이 적용되면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임의적 전신 절차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OX 상관없단 말이에요. OX 상관없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XX. 맞아요?
X 이렇게 들어가면 이의 신청도 안 거치고 행정심판도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요. 들어갑니다. 여기 90일이에요. 방금 이거 얘기했으니까 똑같이 비교해 볼까요? 정보공개법 20조 1항에서 90일이라고 재소기한 규정이 있을까요? 여기 없으면 여기도 없죠, 뭐. 없어요. 없으면 다시 일반법 들어가요. 일반법 들어가서 행정소송법 제20조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간다고요? 특별청구기한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봐요. 이거 임의적 행정심판 조치 적용된다고 했죠? 그러면 재결을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재결을 거쳤을 수도 안 거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결을 안 거쳤으면 행정소송법 20조 1항 본문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이 있은 다음에 90일이죠. 근데 재결 거칠 수도 있잖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단서 적용돼서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보공개 소송 들어오는데 여기 협의의 소액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협의의 소액 논의가 여기에 있는 이 정보공개 심판에서도 유효한 논의입니까? 그 내용 볼까요, 우선? 예, 내용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인정하는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은 판례에 따랐을 때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 청구한 그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면 공개 결정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유 관리하고 있었던 건데 중간에 폐기됐을 수가 있죠. 문서로 돼 있는데 문서를 파쇄했어요. 또는 이제 뭐 전자문서로 돼 있는데 파일이 삭제됐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봐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의 협의의 소액 문제가 여기 정보공개 심판에서도 유효합니까? 유효 안 합니까? 유효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왜 협의의 청구 이익이란 논의를 왜 안 했을까요? 이미 다 협의의 청구 이익이 없어요. 한계.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들어가도 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기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재판에서 협의의 소액 논의를 살짝 던져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뭐. 그죠? 왜? 정보 비공개 결정의 상대방이니까. 그죠? 특별한 문제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소기간 도가있다, 뭐 이런 얘기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거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판결.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합니까? 여기서 행정소송에 의무행 심판 있어요, 없어요? 의무행 소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또 여기 있잖아요, 의무행 소송은. 그죠? 여기는 의무행 심판이라는 게 있죠. 거부처분의 문제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도 있고 의무행 심판도 있고. 왜? 무효등화 심판 제꼈으니까 이거 두 개 있죠. 여기는 뭐예요? 행정소송에는 취소송하고 무효등화 소송하고 의무행 소송이 없고 부자급한 소송밖에 없잖아요. 의무행 심판은 부자기하고 거부를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부자기 여판 소송은 부자기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거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건 취소송하고 무효등화 소송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효등화 소송 문제 제끼라고 했죠. 제끼세요. 그럼 취소만 남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부처분 취소과 거부처분 취소 판결.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오게 되면 재처분 의무 문제 이거죠? 거부처분 취소 재결해서 재처분 의무 논의 막 여기도 해야죠. 재처분 의무 막 할 것도 없어. 그냥 인정돼.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있으니까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정보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거죠. 재처분을 한 거예요. 정보공개 결정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불이행해버리게 되면. 불이행하게 되면 간접관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직접강제가 아니니까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간접강제 몇 조? 34조. 1심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게 되면 배상금 추심해주는 배상명령제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설문 4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만약 갑이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고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을이 계속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30조 2항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인정됐고 그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고 갑이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소송법상 실효성 확보 수단 이게 뭐예요? 34조의 간접강제고 그 간접강제의 요건과 성질 그래요. 간접강제의 요건, 성질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요건, 성질 요건 이건 당연히 요건이죠.
제처분 의무 불이행, 제처분을 아예 안 해. 이러면 당연히 간접강제 신청 요건이 충족되죠. 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뭐라고 합니까? 제처분을 하긴 했어, 형식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게 위법 무효. 어떻게 위법 무효?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기속력에 반한다는 게 뭐야? 반복금지에 위반된다는 거죠. 반복금지에 위반되면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 무효죠. 그러면 그 제처분을 형식적으로 하긴 했는데 안 한 거나 매한 가지잖아. 그렇죠? 무효니까. 안 한 거나 매한 가지니까 제처분 안 한 거랑 똑같이 이거 두 개까지가 간접강제의 신청 요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질. 성질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판례에서 다 이제 우리가 따오는 거죠. 예. 성질은 간접강제가 진짜 배상금 받아다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건 단순한 심리적 강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로 배상금 받아다가 손해배상해 주는 거. 제처분이 좀 늦어졌다. 제처분이 좀 늦어졌다. 이게 뭐야? 영업허가 해주세요. 거부처분했어. 거부처분 취소용 제기했어요. 취소 판결 나왔어요. 근데 얘가 제처분 안 해. 영업허가를 안 해줘. 영업을 못했어. 내가 만약 영업을 하면, 룸사롱 영업을 하면 하루에 얼마를 벌어? 1,000만 원 벌어. 영업허가를 안 해줘서 제처분을 늦게 해갖고 내가 손해가 발생했어. 진짜로 그래서 손해배상 받아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위법한 거부처분 때문에 그리고 제처분 늦게 해가지고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송 제기하라고. 그건 따로 하라고, 따로. 이게 제처분을 지연시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손해배상을 해다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제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등 떠미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해,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요. 그 제처분 의무를 이행을 하잖아요. 언젠가라도 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법원에다가 간접관리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원이 뭐라고 해요? 처분행정처한테 기간을 줘요. 그렇죠? 기간은 언제까지 줘? 의무행 기간을 준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제처분해라. 줬는데 그거 안에 만약에 재처분을 했으면 당연히 이건 배상금 주시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밖에 그 의무행 기간을 경과했다라고 할지라도 제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재처분만 이행했으면 배상금 주시면 안 한다. 단순한 심리적 강제 방법이다. 이게 바로 간접강제의 성질이에요. 2012년도 행정쟁수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이 어디야? 이 중간이에요, 중간. 그 중에서도 메인이 어디야? 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과 소송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안 어렵죠? 이거 얘기한 다음에 이걸로 들어오는데, 의무행 소송에 대한 논의는 이거 거부처분 문제, 이행 청구권 주장의 문제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되고, 부작위협한 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는 이상 의무행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부작위협한 소송이나 거부처분 취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실효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뭐 때문에? 제처분 의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소송 형식은 이것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의무행 소송 인정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집행정지 문제는 정보 비공개점 거부처분이잖아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 받으면 뭐 하냐고요.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돼. 계속 제처분 의무네. 그렇죠? 예.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그래서 제처분 의무 인정 안 되니까 신청의 금결로 각하 결정의 대상이다. 몰아주고. 가처분. 이행 청구권 주장 문제니까 여기서 가구제 수단의 가처분도 논의하셔야 되죠? 가처분 들어가시면서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 300조에 가처분 준용할 수 있을까 하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야이, 본체소송 의무의 소송도 인정 안 되는데 무슨 보전소송은 가처분 인정돼. 엄마가 없는데 애가 어떻게 태어나. 이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야, 집행정지 저기 23조 저기 있다. 야,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 저거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식이야.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가 없어. 그리고 행정심판 얘기하시면서는 행정심판법 30조엔 집행정지, 31조에 임시처분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거 집행정지에 대한 보충적 수단이야. 그러니까 집행정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예, 만약에 31조에 임시처분 요건 충족되면 임시처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 뭐 특별히 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는 위법한 비공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짜리. 알겠죠? 이렇게 되면 모든 논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답안을 우리 전체적으로 짧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있습니다.